강세리의 고급 세단이 한적한 골목에 정차해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차 내부로 희미하게 스며들어 그녀의 날카로운 눈매를 더욱 냉랭하게 만들었다. 차 안에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손끝으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그녀는 독백하듯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야, 강재인.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씩 무너뜨릴 거야. 그녀의 화면에는 재인의 집 앞에 모여든 경찰차들과 사람들이 보였다. 파란 경광등이 밤하늘을 번쩍이며 주변을 비추고 있었다. 세리는 유괴범에게 돈을 건넨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에 안도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철저히 계획했는지 떠올리며 입꼬리를 올렸다. 1년이 넘는 준비 끝에 마침내 실행에 옮긴 계획이었다. 모두가 너를 사랑하더라. 완벽한 부모님, 귀여운 아들, 잘생긴 남편까지.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무너질 거야. 세리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녀의 질투는 이미 오래전부터 재인을 향해 자라왔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항상 재인의 그림자였던 세리. 성적, 외모, 인기. 모든 면에서 재인에게 뒤처졌던 세리였다. 같은 회사에 들어와서도 항상 재인 뒤에 있었다. 승진도 인정도 모두 재인이 먼저였다. 그러다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재인 대신 팀을 맡게 되면서 그녀는 더 큰 욕심을 품게 되었다. 재인의 자리가 얼마나 달콤한지 맛보았기에 이젠 그 자리를 영원히 차지하고 싶었다. 세리는 핸드폰으로 재인의 SNS를 열었다. 행복한 가족 사진들이 가득했다. 남편 기찬과 아들 은호와 함께 찍은 사진들. 세리는 화면을 손가락으로 세게 눌렀다. 유리 표면에 금이 갈 것 같은 압력이었다. 내가 가져야 했던 인생이야. 재인의 집 거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강규철 회장과 최자영은 굳은 표정으로 경찰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규철의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고 자영은 손수건으로 끊임없이 눈물을 닦고 있었다. 재인은 멍한 눈빛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오후 3시경 유치원에서 아이가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가 설명했다. CCTV에 수상한 남성이 포착되긴 했지만 얼굴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아 식별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자영이 흐느끼며 말했다. 경비원도 있고 카메라도 있는데 범인이 내부 구조와 보안 시스템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형사가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규철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내부자란 말입니까?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모두가 긴장한 채 문을 바라보았다. 경찰 한 명이 현관으로 가서 문을 열었다. 소포가 왔습니다. 경찰이 조심스럽게 증거봉투를 내밀었다. 재인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그 안에서 은호의 장난감이 나왔다. 하지만 그 장난감에는 선명한 붉은 핏자국이 묻어 있었다. 은호가 항상 가지고 다니던 작은 로봇 장난감이었다. 귀여운 노란색 로봇이 이제는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이게 어떻게? 재인의 눈에서 공포가 번졌다. 그녀의 손이 떨리더니 장난감을 떨어뜨렸다. 그녀의 몸이 앞으로 기울더니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다. 강규철이 재빨리 딸을 붙잡았다. 거실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최자영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진 딸을 부둥켜 안았고 강미라는 구급대원을 불렀다. 물 좀 가져와요, 빨리. 규철이 소리쳤다. 미란이 급하게 주방으로 달려가 물을 가져왔다. 규철은 재인의 이마에 물을 적셨지만 그녀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다. 이 짐승 같은 놈들. 규철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 손주를 이렇게. 자영은 남편의 어깨를 붙잡았다. 여보, 진정해요. 지금은 재인이가 더 중요해요. 외부의 소음이 들렸다. 마침내 구급대원들이 도착한 것이었다. 그들은 재인을 침대로 옮기고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 1시간 후 재인은 간신히 의식을 되찾았다. 그녀의 눈에는 생기가 없었다. 방 안에는 가족들이 모여 있었지만 황기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기찬이는 아직도 안 왔어요? 재인이 미약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오랜 시간 외치고 난 후처럼 쉬어 있었다. 자영은 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곧 올 거야, 걱정하지 마.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급한 발소리와 함께 황기찬이 급하게 들어왔다. 그의 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풀려 있었다. 여보, 무슨 일 있었어? 경찰차가 많이 있길래. 여보, 기찬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혼란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기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도대체 어디 있었어? 전화는 왜 안 받았어? 제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녀는 병상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자영이 그녀를 붙잡았다. 아들이 유괴됐는데 연락 한 번 안 되는 게 말이 돼? 강규철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기찬, 이런 중요한 순간에 1시간이나 연락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나? 손주가 납치됐는데. 기찬은 당황한 표정으로 말을 더듬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의 말투에는 무언가 숨기는 듯한 어색함이 있었다. 규철의 날카로운 눈빛이 사위를 꿰뚫었다.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제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금 그런 말이 중요해? 우리 아들이, 우리 은호가. 기찬은 제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규철이 그를 막았다. 너 정말 중요한 미팅이 뭐였는지 나중에 제대로 설명해야 할 거다. 그때 경찰 한 명이 서둘러 들어왔다. 그의 표정이 어두웠다. 또 다른 소포가 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다. 경찰이 조심스럽게 증거봉투를 내밀었다. 제인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그 안에서 작은 상자가 나왔다. 상자는 검은색 벨벳으로 감싸져 있었다. 마치 반지나 보석을 담는 상자 같았다. 어서 열어봐요. 최자영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제인이 천천히 상자를 열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상자 안에는 피가 묻은 작은 손가락이 있었다. 은호의 것이라고 메모가 적혀 있었다. 아니. 현실감이 사라진 듯 제인은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 이제야 그녀는 왜 아들의 장난감에 피가 묻어 있었는지 알게 되었다. 너무나 끔찍한 진실이었다. 기찬은 상자를 보고 뒤로 비틀거렸다. 그의 얼굴은 마치 유령을 본 듯 창백했다. 이건 진짜가 아니야. 불가능해. 규철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자영은 딸을 붙잡고 울고 있었다. 미라는 창가에 서서 떨고 있었다. 경찰 형사는 즉시 상자를 증거물로 수집했다. 이걸 감식팀에 보내 진위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때로는 범인들이 공포를 주기 위해 가짜를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의 말이 가족들에게 위로가 되지는 않았다. 제인이 다시 깨어났을 때 밤은 더욱 깊어져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멀리서 도시의 불빛만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방 안에는 최자영이 딸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고 기찬은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의 어깨는 무거운 짐을 짊어진 듯 축 처져 있었다. 엄마. 제인의 목소리는 마치 유령처럼 희미했다. 제인아, 정신이 들었니? 최자영이 즉시 다가왔다. 그건 정말 은호이. 말을 잇지 못하고 제인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최자영은 딸의 손을 더 꽉 잡았다. 경찰이 조사 중이야. 아직 확실한 건 없어. 형사님이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 기찬이 창가에서 돌아서서 아내에게 다가왔다.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있었다면. 그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묻어 있었다. 그러나 제인은 기찬을 바라보지도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상실감만이 가득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고 답답했다. 모두가 말을 아끼고 있었다. 어떤 위로의 말도 이 상황에서는 공허하게 느껴질 뿐이었다. 그때 제인의 전화가 울렸다. 알 수 없는 번호였다. 모두의 시선이 전화기로 향했다. 스피커폰으로 받아요. 방 안에 있던 형사가 말했다. 제인이 떨리는 손으로 스피커폰 버튼을 누르고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강재인 씨죠? 변조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아들을 찾고 싶으면 혼자 나오세요. 위치를 보내드릴게요. 경찰에 알리면 아들은 더 이상 없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제인은 창백한 얼굴로 가족들을 바라보았다. 방 안은 순간 얼어붙은 듯 했다. 제인아, 절대 혼자 가면 안 돼. 강규철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보였다. 하지만 아빠, 은호가. 제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가 방법을 찾을 거야. 경찰과 함께. 제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의 전화로 문자가 도착했다. 주소였다. 한강 근처의 한적한 창고 지역이었다.
1시간 후 경찰과 강규철은 제인을 설득해 함정을 파기로 했다. 제인은 지정된 장소로 가되 추적장치를 소지한 채로 경찰의 감시 하에 움직이기로 했다. 작은 귀걸이 형태의 추적장치가 제인의 귀에 달렸다. 절대 위험한 상황이 오면 즉시 자연이라는 단어를 말하세요. 그럼 우리가 즉시 진입하겠습니다. 특수부대원이 제인에게 설명했다. 제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모든 감정이 빠져나간 듯 텅 비어 있었다. 기차는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제인은 살짝 피했다. 여보, 제발 조심해. 기찬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제인은 대답하지 않고 경찰차로 향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마치 로봇처럼 기계적이었다. 강물 위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한강변. 제인이 차에서 내리는 순간 그녀의 전화가 다시 울렸다. 혼자 왔습니까? 네, 혼자예요. 제 아들은 어디 있어요? 제인이 필사적으로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천천히 앞으로 걸어가세요. 주변을 살피지 마세요. 제인은 지시에 따랐다. 그녀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각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낡은 창고 건물을 향해 그녀는 한 걸음씩 내딛었다. 창고는 오래된 것 같았다. 녹슨 철문과 깨진 유리창이 으스스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갑자기 그녀의 전화가 다시 울렸다. 멈추세요. 제인은 즉시 걸음을 멈췄다. 그녀의 심장은 마치 터져나올 것 같이 뛰고 있었다. 왜 지시를 따르지 않았죠? 경찰에게 알렸군요. 제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아니에요. 저 혼자 왔어요. 당신 뒤 500m 거리에 경찰차가 3대, 그리고 당신은 추적장치를 몸에 지니고 있군요. 귀걸이 맞죠? 생각보다 어리석은 선택이었네요. 제인은 자신의 귀걸이를 만졌다. 어떻게 알았을까? 그녀는 겁에 질려 떨었다. 제발. 우리 아들은 어디 있어요? 제발. 이번엔 용서해드리죠. 하지만 다음번엔 없을 겁니다. 내일 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로 오세요. 그땐 정말 혼자 와야 합니다. 아무것도 지니지 말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소포를 받고 싶으신가요? 제인의 온몸이 떨렸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니, 제발. 더 이상은. 그럼 내 말대로 하세요. 아, 그리고 혹시 모르니 말씀드리자면 당신이 받은 손가락은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더 많은 조각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씩 매일. 당신이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면. 전화가 끊겼다. 제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녀의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무릎을 꿇은 채 그녀는 흐느꼈다. 제인 씨. 경찰이 급하게 다가왔다. 그들은 상황을 지켜보다가 전화가 끊긴 것을 확인하고 달려온 것이었다. 다 알고 있었어요. 제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의 온몸이 공포로 경직되어 있었다. 우리가 경찰과 함께 왔다는 걸.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오라고 했어요. 정말 혼자. 그렇지 않으면. 제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아들의 모습만이 떠올랐다. 병원에서 처음 태어났을 때의 작고 여린 모습, 첫 걸음마를 떼던 날의 환한 웃음, 유치원에 처음 가던 날 용감하게 손을 흔들던 모습. 제인 씨, 일어나세요. 여기 있으면 위험합니다. 경찰이 그녀를 부축했다. 그러나 제인의 다리는 여전히 힘이 없었다. 그녀는 경찰의 부축을 받으며 겨우 일어섰다. 그녀의 눈은 이미 눈물로 부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제인의 집에는 긴급 가족회의가 소집되었다. 밤새 눈을 붉게 충혈시킨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 있었다. 경찰은 밤새 수사를 진행했지만 은호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다. 범인이 협상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이 말했다. 하지만 뭐요? 제인이 다그쳤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협상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돈이 아니라 YL그룹의 주식 일부를 요구했습니다. 정확히는 강 회장님 개인 지분 15%를 요구했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졌다. 강규철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의 눈이 가늘어졌다. 이건 단순한 유괴가 아니에요. 제인이 천천히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누군가 우리 가족을 노리고 있어요. 아버지를. YL그룹을 노리는 거예요.
규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 손주를 볼모로 회사를 노리다니. 용서할 수 없는 짓이다. 기찬은 제인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제인은 미세하게 손을 뺐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얼어붙어 있었다. 기찬의 얼굴에 상처받은 표정이 스쳤지만 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밤 내가 혼자 가야 해요. 제인이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다. 오직 결단만이 남아 있었다. 안 돼, 제인아. 기찬이 강하게 반대했다. 너무 위험해. 그래, 절대 안 돼. 강규철도 고개를 저었다. 내가 지분을 넘기더라도 너는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없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어제 봤잖아요. 그들은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이번에 실패하면 은호가 모두가 침묵에 빠졌다. 아무도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결과였다. 아버지, 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도 치를 수 있어요. 규철은 딸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애달픈 사랑과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알았다, 제인아. 하지만 너 혼자 가게 하진 않을 거야.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 거야. YL그룹 건물 한쪽 강세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가을 하늘이 창문을 통해 비추고 있었다. 그녀의 계획은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정리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시작이야. 그녀는 혼자 중얼거렸다. 사무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모두가 퇴근한 후에 고요한 시간이었다. 강재인,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씩 빼앗을 거야. 내 가족, 내 자리 그리고 내 행복까지. 세리는 서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고등학교 시절 제인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그녀는 사진 속 제인의 얼굴을 손톱으로 천천히 긁었다. 세리의 눈빛이 위험하게 빛났다. 그녀의 계획은 단순히 제인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었다. 세리의 눈빛이 위험하게 빛났다. 그녀의 계획은 단순히 제인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제인의 모든 것을 파괴하길 원했다. 그녀의 행복, 그녀의 가족.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아들 은호였다. 세리는 창가에서 멀어져 컴퓨터 앞에 앉았다. 화면에는 몇 개의 CCTV 화면이 떠 있었다. 그중 하나는 낡은 창고 내부를 보여주고 있었다. 영상 속에는 작은 침대 위에 누워있는 아이의 모습이 보였다. 은호였다. 다행히 그는 적어도 겉으로는 다치지 않았다. 다만 약에 취한 듯 깊이 잠든 모습이었다. 너무 걱정하지 마, 은호야. 난 너를 다치게 하고 싶은 게 아니니까. 너는 그저 도구일 뿐이야. 세리는 마우스를 클릭하여 다른 영상으로 전환했다. 그것은 제인의 집 앞을 보여주고 있었다. 경찰차들이 여전히 집 앞에 주차되어 있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야, 세리가 중얼거렸다. 제인이 혼자 오면 그때 내가 할 일은. 세리의 독백은 휴대폰 진동 소리에 중단되었다. 그녀는 전화를 받았다. 모든 준비는 끝났지? 그녀가 물었다. 네, 사장님. 내일 밤 계획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전화기에서 흘러나왔다. 좋아. 보수는 약속대로 지급할게. 단 아이에게는 절대 더 이상의 해를 가하지 마. 알겠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정말 혼자 올까요? 세리는 차갑게 웃었다. 물론이지. 어머니라면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으니까. 그게 바로 내가 이용하려는 약점이야. 통화를 마친 세리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은 점점 더 깊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복수도 함께. 다음 날 제인의 집은 여전히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제인의 눈빛은 어제와 달랐다. 공포와 슬픔은 여전했지만 그 속에 결연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다. 오늘 저녁에 가기로 결정했어요. 제인이 가족들에게 말했다. 혼자서요. 제인아, 그건 너무 위험해. 최자영이 딸의 손을 잡았다. 엄마,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은호를 더 이상 다치게 할 수 없어요. 강규철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가 입을 열었다. 내 지분을 내줄 준비가 되어 있다. 하지만 내가 위험에 처하는 것만은.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제인이 단호하게 말했다. 범인들이 원하는 건 지분이지 저는 아니에요. 제가 서류를 가져가서 은호와 교환하면 돼요. 기찬은 창가에 서서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어두웠고 눈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여보, 제인이 기찬을 불렀다. 당신은 아무 말이 없네요.
기찬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아니, 나도 내가 혼자 가는 것에 반대해. 하지만 내 결심이 그렇다면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제인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우리 아들을 구하기 위해 망설였을 것 같아요? 기찬은 아내의 날카로운 질문에 움찔했다. 물론 아니지. 내가 대신 갈게. 내가 서류를 가져가서. 안 돼요. 제인이 단호하게 말했다. 범인이 명확하게 나를 지목했어요. 다른 사람이 가면 은호가 위험해질 거예요.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모두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제인 씨, 저희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형사가 말했다. 저희가 몰래 미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필요합니다. 어떤 안전장치요? 작은 GPS 추적기입니다. 옷 안에 숨길 수 있는 크기고 전자파를 차단하는 특수 소재로 제작되어 탐지기에 잡히지 않습니다. 제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하지만 절대 들키면 안 돼요. 걱정 마세요. 은우를 구하는 것이 저희의 최우선 목표입니다. 저녁이 되었다. 제인은 검은색 코트를 입고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코트 안쪽 깃에는 작은 GPS 추적기가 숨겨져 있었다. 강규철은 그녀에게 서류 봉투를 건넸다. 여기 내 지분 15%에 대한 양도 계약서야. 법적으로 유효하게 작성되어 있어. 제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받았다. 기찬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조심해, 여보. 그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제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를 가볍게 안았다. 은호를 찾아올게요. 차에 오르기 전 제인은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바라보았다. 최자영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강규철은 굳은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고 있었다. 꼭 돌아올게요. 은호와 함께요. 제인은 차에 올라 한강변으로 향했다. 그녀의 가슴은 여전히 두려움으로 가득했지만 이제 그 두려움은 결연한 의지에 묻혀 있었다. 오직 아들을 구하겠다는 일념만이 그녀를 지배하고 있었다. 한강변에 도착했을 때 밤은 이미 깊어져 있었다. 제인은 차에서 내려 지정된 창고로 향했다. 어제와 같은 장소였다. 그녀의 발걸음은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갔다. 창고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전화가 울렸다. 들어오세요. 문은 열려 있습니다. 제인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창고 문을 열었다. 내부는 어둠에 잠겨 있었다. 희미한 전구 하나만이 천장에 매달려 불빛을 내고 있었다. 서류는 가져왔습니까?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제인은 봉투를 들어보였다. 여기 있어요. 제 아들은 어디 있나요? 먼저 서류를 확인하겠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뒤로 물러서세요. 제인은 지시에 따랐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나타나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는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있어 얼굴을 볼 수 없었다. 그는 서류를 꺼내 재빨리 확인한 후 주머니에 넣었다. 괜찮네요. 이제 제 아들을 데려와 주세요. 제인이 요구했다. 남자는 잠시 머뭇거렸다. 그때 창고 뒤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제인의 심장이 요동쳤다. 은호일까? 하지만 나타난 것은 또 다른 마스크를 쓴 남자였다.